합격의 법학원에서 1차, 2차 관세법 맡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시생분들을 위한 2023년 대비 관세법 흐름 잡기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흐름을 잡으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공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원칙 부분을 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것들의 흐름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원칙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뭐 예외 규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 예외에 또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싸잡아서 학습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 가지를 습득하다 보면은 이 원칙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외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원칙 중에서도 그냥 일부 키워드만 머리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법의 원칙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 잡기 그리고 흐름을 잡으면서 그 키워드들의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관세법에서는 뭐 부가, 징수, 뭐 수입, 수출 이런 개념적인 부분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예를 들면 2차 과목에서는 HS 과목 같이 그런 명사만 나오는 그러한 과목보다는 아무래도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좀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목차. 당연히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관세법의 구조부터 확인을 할 거고요. 관세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식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법이란 어떠한 구조로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관세법에서 메인 내용인 물류하고 통관 파트의 흐름, 그리고 과세 파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이 도식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단어들은 개념을 잡아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세법의 구조입니다. 관세법의 큰 구조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리고 그 큰 구조는 어떻게 또 세분화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중간 구조에서 더 세분화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장절, 관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일단 중간 구조까지를 파악함으로써 관세법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코끼리는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부분만 체크를 한다. 라는 거를 목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구조 파악입니다. 자, 관세법은 모든 법이 다 비슷합니다. 예,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통칙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제 1조부터 330조까지 있다고 하면은 뭐 1조부터 몇 조까지는 통칙,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는 이 세부 내용,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그 후단에다 넣어서 보충적인 내용,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은 총 이렇게 조로 나누게 되면 너무 많죠. 장으로 나누게 되면은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 장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통칙이 제1장,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제2장부터 제9장까지, 보충적인 내용은 제10장부터
제13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칙 부분에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앞으로 설명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뭐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통칙 부분이 되겠고요. 이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절차 그리고 각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제도가 있다면은 이 제도의 분류 이런 것들을 이 세부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규정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한다라고 느낌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느낌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느낌을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상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 느낌을 좀 더 뚜렷하게 하는 과정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막 잘라놨죠? 네, 잘라놓은 이유가 있어요. 중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구조네 여전히. 네. 자, 가운데에 있는 세부 내용은 다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나누어지는 거는 과세 파트, 그러니까 세법 파트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세법 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 파트. 이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물류 파트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품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관세법에서 절차화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물류 파트는 물류와 통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통관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되는 그 모든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 이 외국 물품은 운송수단을 타고 오더라. 그 타고 오는 운송수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이 되더라.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이 세부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그 중에서도 통칙 세부 내용 보충 규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류 파트도 통칙 세부 내용 보충 규정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어디가 쪼개질 수 있겠죠? 요 내용들이 다시 통칙과 같은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보충 규정 이렇게 또 쪼개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의 또 일부를 발췌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역시 또 통칙 세부 내용 보충 규정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화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의의라고 쓰기도 하고 뭐 절차 이게 세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충 규정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칙 세부 내용 보충 규정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쪼개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대무역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법이라든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중간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이거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게 과세 파트, 물류 파트, 통관 파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류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파트 중간 구조. 자, 통칙 부분에는 그 무역선, 국제 무역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국제무역선이 어떻게 들어왔으면은 그 국제무역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국제무역선에 있는 이 선박 위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거겠죠. 외국 물품인 이 물건이 중요하겠죠.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내릴 것인지 내렸으면은 어느 장소에 보관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통칙 부분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내리는 절차를 그 물건을 하역하는 절차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행정 절차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이 반입 절차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 보세구역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 그리고 보충 규정에서는 뭐 그 밖에 이 선박 말고 다른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장치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뭐 폐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추가적인 조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충 규정에 담아놨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야지. 이 외국 물품의 장치 장소라는 단어를 외워야지. 여기 통칙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통칙은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통관 부분에는 통관 시 어떤 내용을 구비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은 뭐 KC 인증을 구비를 해야 된다든지,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구비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오겠죠.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뭐 수입 신고를 하고 또는 수출 신고를 하고 그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수입 물품이 아닌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수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충 규정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세 파트. 과세 파트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생겼어요. 그죠? 통칙 부분에는 이 추상적인 내용들,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성립된 납세 의무는 언제 소멸되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고, 그러면 성립된 납세 의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되는지,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과 소멸,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확정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충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이걸 확정세액이라고 하죠. 에 대해서 납부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행 시에는 강제 징수를 할 것이고, 아니면 이행을 과다하게 했다면은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돌려준, 납부한 세액을 돌려준 그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간 구조까지 다 파악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류 파트의 흐름부터 진행할 건데, 이 물류 파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류만 언급을 여기다 하고 있지만 아까 통관도 같이, 물류, 통관, 그리고 앞에가 과세 이렇게 생겼었죠. 네, 거기에서 이 통관 파트도 포함돼서 흐름을 같이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물류의 흐름이 쭉 이렇게 있다면은 이 중에서 이 통관 파트를 이행할 때 과세 파트가 동시에 이행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류 파트부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파트의 흐름은 당연히 관세법이 적용되려면은 외국으로부터 어떤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이후부터 관세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니까. 해외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수단부터 확인할 것이고, 그러면 그 운송수단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운송수단에 실려있는 외국 물품. 그 외국 물품은 그 운송수단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장치는 해야 될 거예요. 장치는 어느 곳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장소에 장치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이거를 다시 외국으로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렉이 좀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류 파트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수단.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제무역선이다. 국제무역선이랑 국제무역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관세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이러한 물건들은 전부 다 저런 국제무역하는 운송수단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송수단부터 규율을 하는 것이 맞겠죠. 예, 운송수단부터 규율을 하려면은 이 운송수단이 외국 물품이 실려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게 이제 항입니다. 항만. 그리고 이 장소를 국제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외국 물품을 실은 운송수단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장소를 먼저 통제를 해야지 이 외국 물품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겠죠. 막 이 국제운송수단이 여기로도 들어가고 저기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감시 단속 자체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항이라는 곳을 관세법에서 정해놓고 외국 물품을 실은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는 이곳으로만 들어와라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항 그리고 국제무역선을 통해 가지고 외국 물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러한 국제무역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국제항으로만 출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국제무역선에다가 위에 실려 있는 화물에 물음표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왜 물음표라고 체크를 해놨냐면은 우리나라의 도착이라고 하는 것은 입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착은 입항이다. 우리나라에 이 물품, 외국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외국 물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다면은 이때부터 외국 물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되어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있는 물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이라는 표현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수입 신고 수리 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자, 그럼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항된 국제무역선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정박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접안이라고 합니다. 접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외국 물품이 실려 있겠네요. 자, 접안이 됐으면은 뭘 하기 위해서 접안을 했죠? 외국 물건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서 접안을 했죠. 그러면은 이 외국 물품을 부두에다가 내려가지고 이거 전부 다 부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전부 다 부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두에 내려서 여기를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보세구역까지 장치하는 이거를 하역이라고 그래요. 하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출입할 수 있는 항을 말하고요. 그리고 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해서 운항할 수 있다. 국제항이 아닌 곳에 입출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라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출항 절차는 입항을 할 때는 보고라는 절차를 거치고요. 출항할 때는 허가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입항 보고, 그 다음에 출항 허가라고 세트로 묶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되는 게 이제 적재 화물 목록이라고 하는 건데, 적재 화물 목록이 별게 아니고, 이 선박이나 항공기 위에 적재된 물건을 그냥 적재 화물 목록, 그 리스트를 적재 화물 목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운송수단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선이 외국 물건을 싣고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물건이 그제서야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국 물품이 접안을 해서 그 외국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작업, 그리고 다시 실는 작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역. 근데 하역은 이렇게 내리고 싣고 이 작업까지가 아니고, 하역은 이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까지를 하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운송수단. 자, 하역. 하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운반 활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싣고 내리는 운반 활동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이 선박에다가 좀 정확하게 스페이스도 만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다 하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역을 하기 위해서는 입항 절차를 마친 후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역 요건입니다. 즉, 입항한 후에만 이 하역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하역을 할 때 실질적인 하역 자체는 당연히 입항을 해서 접안을 해야지 하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역 신고도 언제 할 수 있다? 입항 절차를 마친 후에만 이 물건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역 절차는 이거를 내릴 때 하역 물건을 내려서 어떻게 움직이고 가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 절차는 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내려서 보세구역까지 장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구역은 연결이 되죠. 그쵸? 보세구역이 어디입니까? 보세구역. 이제 부두가 있으면은 여기 컨테이너 터미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두 중에서도 부두 전체가 전부 보세구역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두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쳐놓고 컨테이너는 일정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럼 그 곳이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국 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를 이제 보세구역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구역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대기장소입니다. 대기장소. 세관이 들어오는 물건마다 바로바로 여기에서 신고해가지고 빼고 신고해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대기 장소를 마련해놓고 거기서 이제 차차 신고 들어온 순서대로 수입하려고 하는구나. 나 가지고 나가.
이런 식으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대기 장소를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수입의 정의입니다. 수입의 정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했을 때 이거를 바로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보세구역 자체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단서를 붙여놨어요. 이런 대기 장소에 있는 것은 반입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는 않는다. 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 장소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반입된 거지만 이거는 수입으로 보지 않고 이 반입된 경우에는 이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행위가 있어야지 수입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 보세구역 제도를 관세 유보 장소로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외국 물품의 장치 장소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인데 외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에만 장치할 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외국 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만 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보세구역으로도 또 반출입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 보세구역으로도 반출입 절차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역을 해서 이 보세구역까지 갈 때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뭡니까? 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해야 되는지 세운 공무원한테 이거 반입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나중에 이제 내국 물품으로 변경된 걸 볼 거예요. 내국 물품으로 변경된 다음에 이렇게 반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행위를 반출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할 때도 역시 신고나 세관장의 참여, 검사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보세구역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때에는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정보세구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할 목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통관하려는 물품이에요. 통관하려는 물품. 장치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 대기장소 목적으로 지정한 보세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보관, 전시, 제조 등 영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보세구역을 가지고 너네 장사해도 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건 이제 보관했을 때 보관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이제 장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할 목적으로 지정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관이라는 내용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근데 이러한 특허보세구역은 왜 마련해놨을까요? 왜 마련해놨을까요? 지정보세구역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특허보세구역에서 창고, 이 보세 창고를 운영하게 하면은 이 창고 운영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겠고요. 그죠? 스페이스를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받아 먹을 수 있겠고 그와 동시에
공익적인 목적도 충족이 되겠죠. 내가 굳이 지정보세구역을 설치할 필요 없이 얘네가 보세 창고를 대신 설치를 해주니까 이곳을 행정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허보세구역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이 특허보세구역 기능에 2가지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인데 지금은 그냥 체크를 해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처분. 이 보세구역 제가 지정보세구역만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행위를 위해서 대기 장소를 마련해 놨다고 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물건이 너무 장기간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체화라고 하는데 이 체화가 됐을 때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뭐 폐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대신 매각을 해가지고 관세에 충당할 것인지 이러한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체화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세관장이 과세관청에서 행정청에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것도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 보충 규정이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관입니다. 통관. 수입의 정의는 빼도록 할게요. 통관. 자,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수출은 내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왔는데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통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근처에 지정장치장 근처에 세관이 있을 거예요. 세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건의 주인, 그러니까 신고인이라고 합시다. 신고인이 서류를 이렇게 갖추어서 세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수출, 수입, 반송 신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수입 신고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물품, 우리 여기 반입된 외국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세관은 이 수입 신고를 받고 서류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보세구역에 가서 외국 물품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한 물품이랑 맞는 것 같다. 대략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해줍니다.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처리 과정에서는 수리 받아들인다. 네 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일게 라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국 물품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수리를 함과 동시에 이 물품은 수리된 게 맞다라고 필증을 주거든요. 그럼 그 필증을 가지고 이 창고 주인한테 가져가면은 이 내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통관 절차예요. 간단하죠. 자, 이 통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통관 시 구비해야 되는 요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할 때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요건이에요.
예를 들면 식품이라고, 이 외국 물품이 식품이라고 했으면은 이 식품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역을 받아야 되겠죠. 그 검역 증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KC 인증, 전기용품 전파법과 관련된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KC 인증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 있는 물건인지 그런 것들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관 절차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고인이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관 공무원은 세관장은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다시 와가지고 수리를 해줄 때 필증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신고인한테 주게 되는, 교부하게 되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물건이 있는 창고로 가서 필증을 주면서, 반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관 절차는 신고, 검사, 처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신고할 때는 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검사할 때는 뭐 신고한 물품을 세관 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하더라. 처리는 수리할 수도 있고 좀 뭐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신고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반송 나갈 물건입니다. 라고 해서 취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세 파트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류의 흐름이 있었는데, 과세 파트는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요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관과 이 신고인 간의 행정 절차를 하면서 과세 파트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자, 과세 파트의 흐름. 첫 번째, 과세 요건입니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이제 과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를 이제 과세라고 하는데 그 과세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법률로 정해놓은 거죠.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 크기에 따라 버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장소에 어떤 물건을 버리면은 거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세율 같은 거죠. 납세 의무자죠. 버린 자로부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요건이 되겠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행정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요건을 정해놓은 거를 과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A라는 사람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크기에 따라 버렸는데 A 부피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버린 자로부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성립이 돼요. 성립. 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나중에 이제 이 완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세액을 확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추상적으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행정청에서
뭐 제가 과세관청, 행정청 이렇게 뭐 세관 이렇게 말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행정청에서 이것들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가 얼마인지. 크기? 사이즈? 얼마나 되지? 에 따라서 이거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크기를 뭐 이런 자로 쟀든지 뭐 A라는 자로 재거나 아니면 B라는 자로 재거나 C라는 줄자로 재거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버린 사람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이 확정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할 수도 있지만 보통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확정은 뭐다? 추상적으로 성립된 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를 세액의 확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과세권하고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 확정했지? 내가 뭐 300만 원 이렇게 확정했지? 그러면 그걸 내라고 확정하는 게 과세권이라고 하고요. 내라고 하는 게 징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의 소멸. 납부를 하면은 소멸이 되겠죠. 의무 자체가. 그리고 납부했던 거 내가 잘못 부과한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이 되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뭐 쉽게 설명을 했지만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물건, 수입 신고한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물건은 수입 신고한 물품. 그럼 수입 신고한 물품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수입 물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은 그 과세 표준은 무엇이 될 것이냐? 과세 표준은 이 수입 물품의 가격 500원 원 또는 5kg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자, 그리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려면은 여기에다가 이 500원을 물건 가격을 다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100%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종가세에다가는 킬로그램당 200원. 이런 식으로 그 과세 표준에 대한 율을 정하는 게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율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이니까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국회를 통해 가지고 관세법 별표, 관세표상 품목 분류에 따라서 정합니다. 여기서는 품목 분류가 중요하겠네요. 왜 그러냐? 어떤 A라는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게 뭐 태블릿 PC다. 태블릿 PC다. 그럼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은 뭐 HS 코드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AC 코드가 뭐 1111111111이다. 그럼 여기에 뭐 2%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 태블릿 PC가 들어왔을 때 세율은 2%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때의 화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화주는 화물의 주인을 의미하겠습니다. 화물의 소유자. 근데 어느 때의 수입 신고하는 때 화물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이 되겠죠. 자, 방금 언급을 드렸던 게 이제 과세 4대 요건, 과세 4대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립되었다. 언제 성립이 되겠습니까? 언제? 아까 우리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던 외국 물품 있죠? 그거는 일단 수입 물품입니까? 수입 물품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수입 물품으로 되려면은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수입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수입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에다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립되는 시기 자체가 수입 신고시가 됩니다. 수입 신고를 했을 때 이게 수입 물품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뭐다? 수입 물품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에 과세 요건,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겠죠. 세율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세액이 500원으로 세액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완벽한 세액이라고 그랬죠. 완벽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이고 자동으로 성립돼요. 자동으로. 누가 이거 500원 납부해야 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입 물품이 있었으니까 수입 신고를 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자동적으로 500원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죠. 언제 생깁니까? 당신 뭐 버렸어? 여기에 따라서 과태료 500만 원 내야 돼. 라고 행정청이 말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저 쓰레기 버렸는데 이거 500만 원 과태료더라고요. 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그때서야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립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적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신고 납부 제도라고 하는데 신고 납부를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거는 성립된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인데 이게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400원의 세액을 확정했습니다. 자, 성립된 세액하고 확정된 세액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었죠. 근데 확정이 된 게 벗어난 부분은 초과해서 확정이 됐고요. 요만큼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 양쪽에 세모 바깥에 있는 부분들, 요 부분들은 어떻게 부족하게 확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다라고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립은 되었으나 확정되지 않는 세액. 확정은 안 되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때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발생을 해요? 400원에 대해서만. 즉, 여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수입신고 시점이라고 하면은 부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성립된 관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라고 했죠. 이 부가권은 세관에서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부가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수입 신고를 하면서 납세 신고 납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수입 신고를 했으면은 그 다음 날부터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미 성립된 관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그러면은 세관에서 이때부터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족하게 어떤 거는 초과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초과 확장 부분은 빼도록 합시다. 초과 확장 부분은 헷갈리니까 빼도록 합시다. 이렇게 있다. 이만큼만 확정을 했다. 그럼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 다음부터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성립이 됐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는 세액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부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징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관세 채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미 확정된 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400원을 이 성립된 관세 중에 400원만큼을 세액을 확정을 했죠. 누가 했습니까? 내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확정을 하게 된 것이죠. 수입자가 확정을 했으면은 이거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행하지 않았다가 그 기한 내 법정 납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리. 독촉을 하거나 아니면 독촉으로 안 되면은 강제를 하는 거죠. 빨간 딱지 붙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압류라고 하죠. 압류. 빨간 딱지 붙이면서 이거 다 매각할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압류해서 매각. 이런 거를 강제한다 라고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가권하고 징수권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소멸입니다. 소멸. 확정까지 했으니까 소멸을 봐야 되겠죠. 소멸. 소멸은 지금 여기서 400원만큼의 세액이 확정이 됐잖아요. 400원만큼의 세액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의 확정을 이행하게 되면은 요만큼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죠. 요만큼에 대한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인 사유로 부가가 취소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라고 했으니까 세관장 쪽을 봐야 되겠네요. 세관장이 이만큼에 대해서 부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죠? 부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징수권을 발동하겠죠. 부가권 행사했다는 것은 야 이거 50원이다. 라고 하는 게 부가권 행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라고 하는 게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죠. 징수권을 네 라고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잘못 계산했어. 그래서 이제 부가를 취소한 거죠. 그랬을 때도 이게 확정이 됐다가 소멸이 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를 하였다.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부족하게 성립이 됐지만 부족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부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납세자가 자기 잘못은
이 세액을 정확하게 그 확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중에 관세평가를 배운다든지 품목분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줘버리게 되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또 야 잘못 계산했다 내야 돼 더 내야 돼 라고 말하는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 안정성이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해놨어요. 제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5년까지만. 5년까지만. 자,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액을 새롭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5년 이내에 해야 돼요. 5년. 근데 제척 기간이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완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이 다른데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징수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행사한 적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징수권 행사를 5년 이내에 징수권 행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소멸시효 자체가 깨지면서 다시 5년의 기회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제한이 5년인데 5년 이내에 부가권을 한번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행사를 했어요. 그럼 행사를 해도 이 5년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더 줄어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중단되거나 정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잘 좀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자, 이것으로 수업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서 언급해드린 개념이 몇 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개념만 좀 똑바로 숙지를 하게 된다면은 좀 작게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묻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막 여러 개 퍼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씩 묻혀 나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질문 한 2, 3분 정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